제3부 일통천하 제12권 사라지는 영웅들 제13장 맹상군.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스스로 주보라고 칭한 조무령왕은 진나라를 염탐하고 돌아온 후에도 천하 폐업에 대한 야심을 버리지 않은 채 기마대 양성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었다. 천하 무적의 기마대로 키우리라. 이때가 조무령왕으로서는 가장 절정기요 신명나는 시절이었다. 이대로만 갔더라면 어쩌면 천하는 조나라에 의해 통일되었을지도 모르겠다. 아니 적어도 진나라의 통일이 훨씬 더 늦어졌을 것이다. 얼핏 보기에 조무령왕은 완전 무결한 듯 했다. 그러나 그에게도 허점이 있었다. 좀 더 상세히 말하면 그는 감정의 기복이 몹시 심한 사람이었다.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했다는 뜻이다. 꿈속에서 본 맹요를 현실에서 찾아 부인으로 맞이한 점이나 맹요에게서 난 아들 공자하를 뒤늦게 세자로 책봉한 점들이 바로 그러한 증거였다. 이러한 돌출된 감정의 기복은 끝내 그의 생애를 비극으로 마감하게 했다. 그의 비극적인 종말은 이미 발밑에서 싹트고 있었다. 얼마 전까지 세자였다가 폐위시킨 아들 공자장이 바로 그 씨앗이었다. 중산국을 멸망시킨 이듬해인 BC 295년 조해문왕 4년. 어느 날 이제 막 13살이 된 조해문왕이 조회를 열었다. 어린 조해문왕은 높은 곳에 마련된 왕좌에 우뚝 앉아 문무백관의 아련을 받았다. 그 자리에 안양군도 있었다. 안양군은 곧 폐세자장이다. 그때 안양군은 25세의 건장한 청년으로 아버지를 닮아서인지 유난히 몸집이 컸다. 정상적이라면 지금쯤 그가 왕좌에 앉아 있어야 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이미 그 동생이 왕위에 올라 있지 않은가. 안양군은 다른 신하들처럼 나이 어린 조해문왕 앞으로 나가 무릎을 꿇고 공손히 절을 올렸다. 그 모습이 몹시 의기소침해 있었다. 그 광경을 옆에 앉아있던 주보 조무령왕이 보았다. 순간 조무령왕의 가슴 한구석으로 에이는 듯한 아픔이 스쳐갔다. 태산만한 형이 주먹만한 동생에게 굽신거리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자신도 모르게 측은한 생각이 든 것이었다. 조회가 끝난 후 조무령왕은 재상비의를 불러 물었다. 안양군의 처지가 몹시 안 되었소. 나라를 둘로 나누어 안양군을 대나라 왕으로 봉하려 할까 하는데 경의 생각은 어떠하시오? 비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후계에 관한 일이라면 주보께서는 이미 지난번에 일을 잘못 처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왕과 신하의 신분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새삼스레 안양군에게 권한을 주신다면 공연히 나라만 어지러워질 것입니다. 한나라에 어찌 왕이 세질 수 있겠습니까? 조무령왕은 마뜩치 않았는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내궁으로 들어갔다. 부인 맹요가 조무령왕의 안색이 좋지 않은 것을 보고 물었다. 조회 때 좋지 않은 일이라도 있었습니까? 오늘 조회 때 안양군이 어린 동생에게 절 올리는 모습을 보니 매우 보기가 좋지 않더구려. 나라의 일부를 떼어 두 아들을 다 왕으로 삼을까 하는데 부인 생각은 어떠하오? 벼랑간 맹요가 싸늘한 표정이 되어 말했다. 옛날 진나라는 이과 고국으로 갈라져 오랜 세월 동안 내전을 벌여왔습니다. 주보께서는 그 까닭을 아십니까? 바로 큰아들 구와 둘째 아들 성사에게 모두 도읍을 내려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보께서는 이제 또 그러한 비극을 되풀이하려 하십니까? 나라를 동생에게 물려주셨으면서 다시 큰아들 안양군에게 땅을 나누어 준다면 그 결과는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차라리 우리 모자를 패하여 시골에 내려가 조용히 살게 해주십시오. 그 이후로 조무령왕은 안양군을 대왕에 봉하려는 생각을 그만두었다. 그런데 조무령왕과 맹요의 대화 내용이 내관들의 입을 통해 그만 안양군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안양군은 마음이 몹시 좋지 않았다. 보좌관인 전불례를 불러 이 일을 의논했다. 주보께서 나라를 쪼개어 나를 대왕에 봉하려 하다가 맹요의 반대에 부딪혀 중지하셨다 하는구려. 내가 과연 이대로 가만히 있어야 할 것인가? 전불례는 안양군이 세자로 있을 때부터 수행하며 자신의 앞날을 꿈꾸어왔던 사람이었다. 이런 그에게 세자장의 폐위는 하나의 커다란 절망이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안양군의 가슴속에 이 같은 불만이 도사리고 있을 줄이야. 어두운 빛을 띠고 있던 전불례의 얼굴이 벼랑간 밝아졌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속에 있던 말을 내뱉었다.
주보께서 두 아들을 모두 왕으로 삼겠다는 것은 공평한 마음이십니다. 이제 주보의 마음을 알았으니 군께서는 어린 왕을 처치해 버리십시오. 성공만 하면 주보께서도 눈 감아 주실 것입니다. 전불례의 열기가 안양군에게도 전해졌다. 그렇겠지? 그대는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만반의 계책을 꾸미도록 하오. 성공하면 나는 장차 그대와 함께 이 나라를 다스리겠소. 이때부터 전불례는 비밀리에 군사를 모으기 시작했다. 하늘이 도우심인가? 얼마 후 안양군에게 놓칠 수 없는 기회가 찾아왔다. 조무령 왕과 조혜문 왕이 함께 사구로 유람을 나간 것이었다. 물론 안양군도 함께했다. 사구는 지금의 하북성 광종현으로 옛날 은왕조 때 주왕이 자주 놀러왔을 정도로 주변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다. 그곳에는 주왕이 지었다는 이궁이 2개 있었다. 두 이궁은 약 10리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었다. 조무령 왕과 조혜문 왕은 각기 두 이궁에 거처했다. 그리고 안양군은 두 이궁의 중간쯤 되는 곳에 숙소를 배정받았다. 이것이 전불례의 눈에는 하늘이 내린 기회로 비쳤다. 지금 두 왕은 유람을 나왔기 때문에 많은 군사를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야말로 2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군께서는 먼저 주보의 명이라 속이고 어린 왕을 이곳으로 유인해 내십시오. 그러면 저는 중간에 군사를 매복해 기다리고 있다가 왕이 오는 대로 나가서 쳐 죽이겠습니다. 그런 후에 주보를 받들어 모시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전불례의 속삭임에 안양군은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묘책이요. 그날 밤이었다. 안양군은 신복 내관을 보내 조혜문 왕이 거처하는 이궁으로 보내 말을 전하게 했다. 주보께서 벼랑간 병이 나셨습니다. 속히 가보십시오. 그런데 조혜문 왕의 주변에는 노련한 대신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었다. 특히 재상 비위는 누구보다도 지혜로웠고 매사 신중을 기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한밤중에 안양군으로부터 기별을 받자 고개를 갸웃거렸다. 주보께서는 상당히 건강하신 분이다. 아까까지만 해도 별탈이 없으셨는데 벼랑간 병이 나셨다니 아무래도 수상쩍다. 이렇게 의심한 비위는 조혜문 왕에게 간했다. 왕께서는 잠시 기다려 보십시오. 신이 먼저 주보가 계시는 사구궁으로 가 자세한 정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의 기별이 있기 전에는 절대로 행차하지 마십시오. 재상 비위는 약간의 기마병을 거느리고 이궁을 떠났다. 그가 말을 타고 한창 밤길을 달리는데 벼란간 어둠 속에서 한때의 무장한 기마대가 나타났다. 미리 그곳에 매복해 있던 전불례의 기마병이었다. 전불례는 전방에서 달려오는 사람이 조혜문 왕인 줄로만 알았다. 다짜고짜 뛰어나가 철퇴로 말 위에 탄 사람을 후려쳤다. 퍽 소리와 함께 말에 탄 사람은 땅바닥으로 떨어져 즉사했다. 나머지 호위 기병들도 모두 쳐 죽였다. 전불례는 의기양양하게 호령했다. 횃불을 밝히고 시신을 확인해라. 횃불이 밝혀지는 순간 전불례는 기겁했다. 뇌수를 흘리고 죽어있는 사람은 조혜문 왕이 아니라 늙은 재상 비위였기 때문이었다. 이거 야단났구나. 비밀이 누설되었나 보다. 기왕 이렇게 된 바에야 할 수 없다. 날이 새기 전에 이궁을 기습하여 어린 왕을 죽여야겠다. 전불례는 계획을 바꿔 안양군을 앞세운 채 조혜문 왕이 거처하는 이궁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난데없는 말발굽 소리와 함께 한때의 기마병이 습격해오자 조혜문 왕은 기절할 듯 놀랐다. 이제 불과 13살.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오들오들 떨었다. 이때 조혜문 왕의 곁에서 잔심부름하던 사람은 어릴 적부터 그를 돌보아온 고신이라는 내관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궁중에서 생활해온 탓에 몹시 노련했다. 조혜문 왕을 대신하여 침착하게 내관과 근위병사들을 지휘했다. 먼저 그는 말 잘 타는 젊은 내관을 뽑아 지시했다. 너는 지체 없이 도성으로 달려가 태부 이태와 공자성에게 반역이 일어났다고 알려라. 이어 대청으로 나가 외쳤다. 모든 군사는 당황하지 말고 담장 위로 올라가 활을 쏘라. 날이 새면 도성에서 토벌군이 올 것이다. 이궁의 방비는 의외로 탄탄했다. 안양군과 전불례는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빗발처럼 쏟아지는 화살 때문에 좀처럼 담장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었다. 그러는 사이 동쪽 하늘이 환하게 밝아왔다. 안양군은 초조감에 사로잡혔다.
누구를 막론하고 이국문을 부수는 자에게는 고을 하나를 상으로 내리리라. 공격은 더욱 거세졌다. 병사들은 커다란 돌을 들어 이국문을 향해 던졌다. 국문이 금방이라도 떨어져 나갈 듯 흔들렸다. 무서워. 조혜문왕은 더욱 겁에 질렸다. 그때였다. 남쪽 들판 저편에서 누런 먼지가 일어나는 게 보였다. 그 먼지를 뚫고 한때의 기마대가 쏜살같이 달려왔다. 사구에 변이 났다는 급보를 전해받은 한단성에 있던 태부 이태와 사마공자성이 이끄는 기마대였다. 와! 앗! 엇갈리는 두 함성이 이궁 안팎에서 울려 퍼졌다. 안에서 터져나온 함성은 조혜문왕을 지키는 근위군의 것이요, 밖에서 터진 소리는 안양군이 이끄는 반란군의 놀람에 찬 비명이었다. 한단에서 달려온 구원군은 성난 파도처럼 안양군의 군대를 몰아쳤다. 전투는 그다지 오래가지 않았다. 성공 직전에서 뜻밖의 기습을 받은 안양군은 노도처럼 덮쳐드는 한단군을 보고 절망에 사로잡혔다. 그는 쫓기며 전불례에게 물었다. 이제 돌아갈 곳마저 잃었구려. 장차 이 일을 어찌 수습하면 좋겠소? 전불례도 시리에 젖어 대답했다. 하는 수 없습니다. 공자께선 속히 주복계로가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원하십시오. 주복께선 반드시 공자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사이 저는 저들을 막아 시간을 벌겠습니다. 안양군은 지체 없이 주보를 향해 말을 몰았다. 아버님, 소자를 살려주십시오. 어쩌다 군사들 사이에 오해가 생겨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어린 왕이 지금 소자를 죽이려 합니다. 조무령 왕은 무릎 꿇고 애원하는 안양군의 모습을 보자 차마 그를 내칠 수가 없었다. 알겠다. 난리가 진정될 때까지 여기 숨어 있어라. 내가 왕에게 잘 말해주겠다. 그 시각 전불례는 남은 군사를 수습하여 다시 한단에서 온 구원군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그는 도망쳐봐야 더 비참한 종말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무작정 돌격을 감행한 것이다. 죽음을 각오한 전불례의 반격에 이태와 공자성은 주춤했다. 전투는 반나절이 더 계속되었다. 그러나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던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외로운 싸움을 벌이던 전불례는 공자성이 휘두른 칼에 맞고 비명을 지르며 말에서 떨어져 죽었다. 반란군을 진압한 이태와 공자성은 시체를 살피다가 안양군의 시체가 보이지 않음을 알고 의논했다. 죽지 않았다면 필시 주복께서 거처하는 이궁으로 도망쳤을 것이오. 가서 안양군을 내어달라고 합시다. 이태와 공자성은 그 즉시로 군사를 몰아 조무령왕이 머물고 있는 사구궁으로 향했다. 두 사람은 조무령왕 앞으로 나가 아뢰었다. 이번 난리는 우발적인 것이 아닙니다. 안양군은 치밀한 계획하에 반역을 꾀한 것입니다. 바라건대 주복께서는 안양군을 내주시어 종묘사직을 안정시키십시오. 조무령왕은 두 눈을 부라리며 호통쳤다. 안양군은 이곳에 오지 않았다. 그대들은 다른 곳에 가서 찾아보아라. 이곳으로 들어온 것을 보았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자의 정을 모르는 바 아니나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는 사정을 끊으셔야 합니다. 안양군을 내주십시오. 조무령왕은 침묵했다. 한풀 기가 꺾인 기세였다. 그렇다고 안양군을 내줄 마음이 생긴 것은 아니었다. 말없이 일어나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이태와 공자성은 조무령왕의 그러한 행동을 허락의 뜻으로 해석했다. 군사들을 향해 명령을 내렸다. 이궁을 뒤져라. 군사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사구궁을 샅샅이 뒤졌다. 마침내 그들은 벽이 이중으로 된 밀실에 웅크리고 있는 안양군을 찾아냈다. 이태는 칼을 뽑아 다짜고짜 안양군의 목을 후려쳤다. 사마공자성이 놀라 물었다. 어찌하여 이렇듯 성급하게 죽이는 것이오? 만일 주복께서 안양군을 내달라고 하면 우리는 그 명을 그대로 따르는 수밖에 없소. 그러면 우리는 그간 헛고생을 한 셈이 되고 마오. 차라리 복명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죽여 없애는 것이 낫소. 그제야 공자성은 고개를 끄덕거렸다. 그들이 안양군의 목을 들고 뚫러 나오는데 궁실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울음소리였다. 두 사람은 눈을 마주쳤다. 주복께서 우시는가? 그런 모양이요. 공자성의 얼굴에 난처한 표정이 떠올랐다. 미안한 마음이 든 것이다. 다시 걸음을 옮기려는데 이태가 나지막한 음성으로 그를 불러 세웠다.
잠깐, 왜 그러시오? 주보께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안양군을 퍽 사랑했던 모양이오. 저렇듯 울기까지 하실 줄은 몰랐소. 만일 우리가 이대로 나가면 주보는 장차 우리를 문책할지 모르오. 기왕 일이 이렇게 된 것, 좀 더 과감히 행동합시다. 더욱이 지금 왕은 나이가 어리니 그다지 염려할 것이 없지 않겠소? 무슨 뜻인지 모르겠소? 우리가 당하기 전에 먼저 주보에게 손을 쓰자는 것이오. 공자성은 한순간 멈칫했으나 이내 그것이 자신들을 위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이태는 사구궁의 내관들과 시종들을 향해 외쳤다. 모든 수행원은 들어라. 왕명을 전하노니 지금 당장 궁 밖으로 나가라. 그렇지 않고 꾸물거리는 자는 역적과 내통한 죄로 다스리리라. 내관과 시종들은 영문도 모르고 앞다투어 궁 밖으로 뛰어나갔다. 조무령왕은 안양군을 잃은 슬픔에 한참을 흐느껴 울다가 문득 사위가 고요해진 것을 알았다. 개 아무도 없느냐?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는 친히 일어나 궁실 밖으로 나왔다. 뜰은 텅 비어 있었다. 맨발로 뜰을 가로질러 대문 앞으로 갔다. 문을 밀었다. 꿈쩍도 하지 않았다. 다시 세차게 밀었으나 여전히 열리지 않았다. 그제야 그는 밖에서 궁문이 잠긴 것을 알았다. 이놈들! 조무령왕은 분노에 찬 신음을 토했다. 그러나 어쩌냐. 굳게 닫힌 궁문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열리지 않았다. 닷새가 지났다. 조무령왕은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었다. 뜰 한 구석에서 이제 가달에서 깨어난 참새 새끼들을 발견했다. 조무령왕의 커다란 손이 그 참새 새끼들을 움켜잡았다. 따스한 온기가 전해지는 그 작은 생명체를 그는 천천히 입안에 집어넣었다. 그렇게 한 달을 살아갔다. 그래도 궁문은 열리지 않았다. 다시 2달. 마침내 조무령왕은 비어있는 참새 둥지 앞에서 쓰러졌다. 그러고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이태와 공자성은 어린 조혜문왕을 데리고 한단성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사구궁 안에 가두어 놓은 조무령왕의 그 뒤 행적이 궁금했으나 감히 들어가 볼 엄두를 내지 못했다. 아마도 굶어 죽었을게요. 그래도 그들은 사구로 가볼 생각을 하지 않았다. 석 달이 지나서야 그들은 사구로 내려가 자물쇠를 열고 이 궁 안으로 들어갔다. 궁 안을 뒤질 필요도 없었다. 뜰 한 구석에 참새 둥지를 움켜쥔 채 죽어 쓰러져 있는 조무령왕의 시체를 발견했다. 살은 완전히 시들고 말라버려서 뼈에 가죽만 입혀놓은 것 같은 모습이었다. 그제야 안심한 이태와 공자성은 조혜문왕과 조정의 조무령왕의 죽음을 알리고 사구에서 장사 지냈다. 조무령왕. 중국 최초로 호복기사를 창설하여 중원 패자를 노리던 전국시대 또 하나의 영웅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으로 잡은 것은 빈 참새 둥지. 그 둥지를 움켜쥔 채 죽어가며 그는 과연 무엇을 생각했을까? 조무령왕은 이렇듯 엉뚱하게 자신의 생을 마감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일이지만 만약 조무령왕이 일찍 죽지만 않았더라도 중국의 역사는 지금과는 크게 달라졌을지도 모르겠다. 조혜문왕은 생전에 부왕의 공을 기리어 물을 시오로 내렸다. 또한 조정 신하들은 그의 죽음이 더없이 비참하다고 하여 영자를 내렸다. 이 둘을 합해 미완의 생을 마친 그는 조무령왕이 되었다. 오늘날 하북성에 가면 영구현이라는 곳이 있다. 조무령왕의 영자와 사구의 구자를 합쳐 그런 이름을 붙인 것이다. 그 영구현에 조무령왕의 무덤이 있다. 그 뒤 이태와 공자성은 조혜문왕이 나이가 어린 점을 이용해 조나라의 정권을 장악했다. 공자성은 재상이 되고 이태는 사구가 되었다. 조무령왕은 BC 295년에 죽었다. 진시황이 난세를 종식시키고 천하를 통일한 것은 BC 221년이다. 이제 천하통일까지는 74년이 남았다. 전국시대를 특성별로 나누어 본다면 크게 4시기로 구별할 수 있다. 제1기는 진나라가 위, 한, 조 3국으로 분열한 시기인 BC 403년경부터 BC 330년경이다. 이 시기는 칠홍이 출현하여 각기 자리매김한 시대라고 볼 수 있다. 약 70년간에 걸쳐 수십 개의 나라가 멸망하고 강대국만이 존립하게 되었다. 제2기는 연횡과 합종의 시대다.
불세출의 외교가 소진과 장의가 등장하여 중원 판도를 양분시켰다. 이 시기는 짧다. 소진과 장의가 활약한 시대에 한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들이 미친 영향력은 상당히 강렬하고 컸다. 대략 BC 330년경부터 BC 300년까지로 잡으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제3기는 또 다른 특성을 보여준다. 이른바 전국사군 시대다. 전국사군이라 함은 맹상군, 평원군, 신흥군, 춘신군을 말한다. 이들은 모두 왕이 아니다. 왕족이거나 경상 출신이다. 이들을 건국사군이라 명명하는 까닭은 간단하다. 자기 나라 왕보다 더 많은 힘을 보유하면서 제각기 중원 판도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전국사군의 출현은 인위적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다투듯 부국 강병책만을 지향하던 전국시대 사람들은 힘이라는 것에 질려버렸던 모양이다. 힘 말고 그 다른 무엇인가를 갈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갈망에 호응하여 등장한 것이 전국사군이다. 전국사룡이라고도 한다. 그들이 보여준 것은 힘이라는 물리적 행태에 더하여 의와 덕이라는 정신세계였다. 맹상군을 비롯한 전국사군은 바로 이러한 것을 고루 갖춘 이상적인 인물들이었다. 난세의 사람들은 이제 지쳤다. 이들 전국사군 중 누군가에 의해 천하가 하나가 되기를 바랐다. BC 300년경부터 BC 240년경까지는 전국사군에 의해 시대가 움직여갔다. 마지막으로 제4기는 BC 240년경부터 BC 221년까지이다. 이른바 천하통일의 시기이다. 550년간의 긴 세월을 전쟁과 혼란과 가치관의 상실 등으로 보내온 난세의 사람들은 천하가 하나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렬해졌다. 싸우고 죽이는 일이라면 이제 진저리를 쳤다. 그 희망이 보였다. 바로 전국사군이었다. 이들 4명 중 하나에 의해 꿈에도 그리던 통일시대가 도래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느닷없이 한 사내가 출현했다. 바로 진시황이다. 진시황은 전국사군처럼 의와 덕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힘의 신봉자였다. 진시황은 천하 사람들이 갈망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았다. 그때부터 그는 거침없이 자신의 생각대로 믿고 나갔다. 그는 나라를 점령하면 지금까지처럼 종속관계의 동맹을 맺지 않았다. 그냥 무자비하게 종묘사직을 없애버렸다. 이리하여 칠홍 중 6나라가 없어지고 마지막 한 나라만이 남았다. 그 나라가 바로 진나라였다. 조무령 왕이 비운의 생을 마감하던 무렵 중원에는 한 샛별이 등장했다. 맹상군. 앞서도 얘기했듯 맹상군은 제나라 국정에 관여하며 이미 비범한 소질을 엿보였다. 절대로 남에게 반감을 사지 마라. 어머니의 이러한 처세관을 배웠음인지 맹상군은 특히 손님 접대에 가장 많은 신경을 썼다. 그는 자신의 집을 찾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이렇게 물었다. 출신은 어디이며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 집안일을 관리하는 가신장이 병풍 뒤에 숨었다가 그 내용을 장부에 적어둔다. 손님이 떠나가고 나면 맹상군은 곧바로 사람을 시켜 그 손님의 가족들에게 예물을 보냈다.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손님에 대한 접대가 이러한데 사람들이 그를 따르지 않을 리 없었다. 이 일을 두고 어떤 사람이 맹상군을 비하했다. 소나게나 다 받아들여 장차 그들을 어디다 써먹을 것인가? 이 소문을 듣고 맹상군이 중얼거렸다. 사람은 누구나 한 가지 취할 바는 있는 법이지. 측근 가신 하나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그렇다면 도둑에게도 취할 바가 있다는 말입니까? 맹상군은 입가에 웃음을 머금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지 않은가? 도둑질도 재주가 아니냐?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천하각지에서는 더욱 그를 보기 위해 임치성으로 모여들었다. 어느새 그의 집에 머물며 식객 노릇을 하는 사람만도 3,000명이 넘게 되었다. 동시에 그의 명성은 일반 유역들에게뿐만 아니라 각 나라 왕들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중원 최고의 강대국 임금인 진소양 왕도 맹상군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그는 즉위하자마자 나에 대해 천하 폐업을 이루리라. 라고 일성을 토할 만큼 야심에 찬 왕이었다. 그런데 막상 행동으로 옮기려다 보니 벽에 부딪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그중 가장 아쉬운 것이 자신을 도와 움직여줄 인물이 없다는 점이었다.
그런 중에 맹상군이 명성을 떨친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는 눈을 빛낼 만큼 크게 관심을 보였다. 진소양 왕은 하루빨리 자신의 야망을 이룰 마음에 맹상군을 초빙해 승상으로 삼기로 결심했다. 그는 즉시 사자를 제나라 임치성으로 보내 맹상군을 초청했다. 부디 함양으로 오시어 함께 천하대세를 의논해 봅시다. 맹상군은 이러한 진소양 왕의 초빙에 응해 함양으로 떠나려는 마음을 가졌다. 그런데 그의 가신과 문객들이 한결같이 반대했다. 진나라는 이리와 같은 나라입니다. 가면 해를 당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반대의 이유였다. 그래도 맹상군은 가려고 했다. 그러자 그 무렵 다시 제나라로 돌아온 소진의 동생 소대가 또 만류했다. 그는 말로 먹고 사는 유세가답게 기묘한 은유를 들어 맹상군을 설득했다. 오늘 아침 제가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재미난 구경을 하였습니다. 나무로 만든 인형과 흙으로 빚은 인형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들은 것이지요. 그러고는 그 대화 내용을 들려주었다. 나무 인형이 흙인형에게 말했다. 하늘에서 비가 오면 그대는 곧 무너질 것이다. 그러자 흙으로 만든 인형이 껄껄 웃으며 대답했다. 난 애초 흙에서 태어났으니 무너진들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그러나 그대는 어떠한가? 비가 오면 그대는 떠내려가 장차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알 수 없지 않은가? 소대는 이어 말했다. 아시겠습니까? 설공, 맹상군의 신세가 바로 나무 인형입니다. 진나라는 음흉하기가 어찌나 심한지 그 속을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초회왕의 죽음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만일 군께서 진나라로 가셨다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흙 인형의 비웃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소대의 말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맹상군은 진나라 행을 단념했다. 그러나 진소양 왕도 상당히 집요했다. 그는 다시 경양군을 사자로 보내어 이번에는 제민왕과 접촉했다. 나의 동생 경양군을 볼모로 잡히겠소. 그러니 부디 맹상군을 우리나라로 보내주시오. 이에 제민왕은 맹상군을 불러 진나라에 다녀오기를 부탁했고 맹상군은 결국 함양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맹상군은 임치성을 떠났다. 진나라 공자 경양군과 동행했다. 굳이 경양군을 인질로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맹상군의 간언을 받아들여 제민왕은 그를 그냥 진소양 왕에게로 돌려보내기로 한 것이었다. 함양으로 향하는 맹상군의 행렬은 거창했다. 그의 집에 머물러 있던 3천여 식객 중 1천여 명이 그를 수행하기를 원했다. 그 뒤를 따르는 수레도 100승이 넘었다. 맹상군이 함양에 당도하자 진소양 왕은 제후에 해당하는 예로서 그를 영접했다. 과인은 그대를 한번 만나보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는데 오늘 이렇듯 만나게 되니 이 기쁨을 뭐라 형언할지 모르겠소. 그러고는 조정으로 나가 문무백관을 향해 선포했다. 과인은 오늘부터 맹상군을 우리나라 승상으로 삼아 나라 일을 맡길 것이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서마다 약간씩 차이를 보여준다. 심지어는 같은 사기에서도 진본기와 맹상군열전의 내용이 다르다. 진본기에 의하면 진소양 왕은 맹상군을 승상으로 삼아 2년 가까이 국정을 맡기다가 뇌물수수의 혐의를 두어 파면한 것으로 되어 있고 맹상군열전에 의하면 승상으로 삼으려 했으나 조정 중신들의 반대에 부딪혀 중지한 것으로 되어 있다. 어느 것이 정확한지는 알 수 없다. 아마도 후자 쪽이 더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어쨌거나 진소양 왕은 맹상군을 극진히 대접했다. 이에 대한 답례로 맹상군은 호백구라는 물건을 진소양 왕에게 선물했다. 호백구는 여우 겨드랑이 털 중 하얀 털만 모아 만든 가죽옷이다. 한 벌을 만드는데 여우 1,000마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옷이다. 돈으로는 주고 살 수 없는 천하에 둘도 없는 보물인 것이다. 진소양 왕은 호백구를 받고 어린애처럼 좋아했다. 그날 밤 내궁으로 들어가 총애하는 후궁 연희에게 자랑했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옷은 없을 것이다. 그러고는 궁중 깊숙한 창고에 잘 보관하였다. 다음 날부터 진소양 왕은 매일 맹상군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다. 이 무렵 진나라 대신 중에 누안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본래 조나라 사람이었다. 조무령 왕이 호복기사를 창설하려 할 무렵 모든 사람이 반대할 때 유일하게 찬성한 바로 그 누안이었다.
그는 조무령 왕이 세자장을 폐위시키고 공자하를 세자로 삼았을 때 조나라 앞날의 어지러움을 예감하고 진나라로 건너와 있었던 것이다. 그는 진나라의 차기 승상 자리를 노리고 있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맹상군이 나타나 승상 자리에 오르려 하는 것이 아닌가. 그는 위기감을 느끼고 은밀히 진소양 왕을 찾아가 말했다. 왕께서도 아시다시피 맹상군은 제 나라의 왕족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승상 자리에 오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모든 일을 처리할 때 제 나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 진나라를 생각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더욱이 맹상군은 비상한 사람입니다. 이번에 그를 수행한 문객들만도 1천여 명이 넘습니다. 그런 그가 정권을 잡으면 우리 진나라가 제 나라의 속국이 될 것은 보지 않아도 뻔한 일입니다. 진소양 왕이 듣고 보니 그럴듯했다. 진소양 왕은 안색이 어두워지며 물었다. 내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소. 잘 대접한 후 그냥 돌려보내면 되겠소. 그러나 누아는 고개를 저었다. 맹상군은 우리나라에 온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 사이 그 문객들이 우리 진나라의 실정을 소상히 조사해 두었을 겁니다. 그를 제 나라로 돌려보내면 우리 진나라는 큰 손실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자는 것이오? 죽이는 것이 상책입니다. 진소양 왕의 침묵을 확인한 누아는 그 즉시로 행동에 옮겼다. 그날 밤 맹상군이 묵고 있는 공관에 군사들이 배치되었다. 출입도 일체 금지되었다. 맹상군은 그제야 자신에게 위험이 닥쳤음을 알고 안색이 돌변했다. 잘못하다간 이곳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겠구나. 그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한 얼굴을 떠올렸다. 함양으로 올 때 함께 동행했던 경양군이었다. 경양군은 원래 인질로서 제 나라에 갔었으나 맹상군이 굳이 볼모로 삼을 필요가 없다고 건의하여 다시 진나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경양군으로서는 맹상군에게 빚을 한 번 진 셈이다. 그라면 나를 도와줄 것이다. 곧 공관에서 일하는 사람을 매수해 경양군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진왕이 나를 죽이려 하오. 임치에서의 일을 생각해서라도 나를 도와주시오. 경양군은 경우를 아는 사람이었다. 그는 나름대로 조사한 끝에 맹상군에게 위험이 닥쳤음을 확인했다. 그는 맹상군을 돕기로 결심하고 곧 공관으로 달려갔다. 군께서 살아서 제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오? 나는 그저 그대가 시키는 대로 하겠소. 우리 왕의 후궁 중에 연희라는 미인이 있습니다. 우리 왕은 그녀를 어찌나 총애하는지 연희의 말이라면 10중 8구 들어줍니다. 군께서 연희에게 귀중한 보물을 뇌물로 주고 잘 말해 보십시오. 연희가 승낙만 하면 그대는 죽음을 면하고 제 나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맹상군은 백옥 2쌍을 경양군에게 내주며 간곡히 청했다. 그대가 일이 잘 되도록 부디 주선해 주시오. 다음 날 경양군은 궁으로 들어가 연희에게 백옥 2쌍을 바치며 맹상군 석방에 힘써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러자 연희가 앞에 놓인 백옥을 밀치며 대답했다. 저는 원래 옥을 싫어합니다. 다만 원하는 것이 있다면 1,000마리의 여우 겨드랑이 털로 만든 호백구뿐입니다. 호백구만 구해주시면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왕을 설득해 보겠습니다. 경양군으로부터 연희의 말을 전해들은 맹상군은 안타깝다는 듯 중얼거렸다. 아, 호백구가 있긴 했었으나 이미 진왕에게 바쳤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을꼬. 그는 고심하다가 데리고 온 문객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물었다. 누가 호백구 한 벌을 더 구할 수는 없겠소? 그러나 천하의 한 벌뿐인 호백구를 어디 가서 구해온단 말인가? 문객들은 아무 대답도 못하고 서로 멀뚱히 쳐다보기만 했다. 그때였다. 가장 끝자리에 앉아있던 사내 하나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제가 군을 위해 호백구를 구해오겠습니다. 맹상군의 얼굴이 벼랑간 밝아졌다. 그대는 어디 가서 호백구를 구해올 작정이오? 공께서도 아시다시피 호백구는 천하에 한 벌밖에 없습니다. 공께서 진왕에게 바친 지금은 궁중 깊숙한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호백구가 바로 그것이지요. 저의 직업은 원래 도둑질입니다. 물건을 훔치는 일이라면 천하에 저를 따라갈 사람이 없다고 자부합니다. 오늘 밤 저는 창고에 있는 호백구를 훔쳐내올까 합니다. 맹상군은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그대가 능히 호백구만 훔쳐올 수 있다면 우리는 살아서 돌아갈 수 있소.
그날 밤이었다. 그 식객은 개의 탈바가지를 품속에 숨긴 채 궁중 안창고 근처까지 잠입해 들어갔다. 요즘도 그러하지만 옛날에도 집안을 지키는 데는 주로 개를 이용했다. 진나라 궁실의 창고 앞에 창고지기와 함께 개 한 마리가 서성거리고 있었다. 창고지기는 개를 믿은 탓인지 벽에 기대어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직업이 도둑인 그 식객에게는 한 가지 묘한 재주가 있었다. 다름 아닌 개 흉내를 내는 일이었다. 그가 개 흉내를 내면 진짜 개도 속을 정도였다. 그 덕분에 그는 개들의 경비망을 뚫고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었으며 마침내는 천하제일의 도둑임을 자부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그는 구도의 명수였다. 그는 품에서 개의 탈바가지를 꺼내 얼굴에 쓰고는 네 발로 창고 앞까지 다가갔다. 과연 창고를 지키는 개는 아무런 경계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반갑다는 듯 꼬리를 쳤다. 결국 그 사내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창고 안에 있는 호백꿀을 훔쳐내 맹상군에게 바칠 수 있었다. 맹상군의 기쁨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컸다. 이튿날 맹상군은 경양군을 불러 호백꿀을 내주었다. 경양군은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즉시 궁으로 들어가 연희에게 호백꿀을 바쳤다. 연희 역시 자기가 원하던 물건을 보자 뛸 듯이 기뻐했다. 그날부터 연희는 진소양왕에게 갖은 아양과 애교를 떨었다. 밤마다 진소양왕의 살과 뼈를 녹였다. 그런 후에 속삭였다. 듣자 하니 왕께서 맹상군을 죽이려 하신다는데 대체 누가 그런 어리석은 제안을 했습니까? 맹상군은 천하에 알려진 군자입니다. 만일 왕께서 맹상군을 죽인다면 천하의 모든 사람들은 왕을 손가락질할 뿐만 아니라 이후로는 그 어떤 어진 사람도 우리 진나라로 발길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왕께서는 어찌하여 스스로 천하 인재들을 멀리하는 행동을 하시려는 겁니까? 신첩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진소양 왕은 고개를 끄덕거리며 대답했다. 그대 말이 옳구나. 날이 밝자 진소양 왕은 근시에게 명했다. 맹상군에게 수레와 봉전을 내주고 제 나라로 돌아가게 하라. 봉전이란 관문을 통과하는 통행증이다. 오늘날로 치면 여권이다. 진소양 왕의 근시로부터 수레와 봉전을 받아낸 맹상군은 다시 수행원들을 불러놓고 말했다. 이제 다행히 구도의 도움을 받아 호랑이 굴을 벗어나게 되었소. 그러나 우리가 제 나라로 돌아가는 도중 진왕은 후회하고 우리 뒤를 쫓을 것이 분명하오.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두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나지 못하오. 그러자 수행원 중 하나가 나서서 말했다. 지금의 봉전으론 통과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서나 편지를 위조하는 일이라면 아마도 저를 따라갈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제가 봉전에 적혀있는 군의 이름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겠습니다. 이윽고 맹상군 일행은 제각기 수레에 올라타 공관을 떠났다. 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속력으로 수레를 몰았다. 몇 날 며칠을 달려 국경이자 마지막 관문인 함곡관에 당도한 것은 한밤중이었다. 날이 저물면 닫아 걸고 이튿날 첫 딸기 울어야 문을 여는 것이 관문의 규칙이었다. 굳게 닫힌 육중한 관문 앞에 선 맹상군은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 지금쯤 필시 진나라 군대가 열심히 우리 뒤를 쫓고 있을 것이다. 새벽까지 어찌 기다릴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서인지 멀리서 추격군의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맹상군의 입술은 까맣게 타들어갔다. 첫 딸기 울려면 아직도 멀었다.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벼랑간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맹상군은 귀를 기울였다. 틀림없이 닭 우는 소리였다. 벌써 새벽이 되었는가? 아니다. 분명 삼경이 조금 넘었을 뿐이었다. 그런데도 닭 울음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었다. 맹상군은 자기 귀를 의심하면서 닭 울음소리가 나는 곳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닭 울음소리는 바로 수행원들 속에서 일고 있질 않은가? 그랬다. 맹상군을 수행해온 식객 중에는 짐승의 성대 묘사에 능한 사람이 하나 있었다. 그 식객은 맹상군이 굳게 닫힌 관문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을 보고는 목을 길게 뽑아 닭 울음소리를 흉내내었던 것이다. 맹상군도 그 외의 수행원도 모두 숨죽이고 그 사내를 지켜보았다.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마침내 식객의 닭 울음소리에 반응이 왔다. 관문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마을에서 진짜 닭이 우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닭 울음소리는 사방에서 시끄러울 정도로 들려왔다. 관문을 지키는 관리들이 눈을 비비며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어느새 새벽인가? 그들은 관문 앞에 몰려있는 맹상군 일행의 봉전을 확인하고 관문을 열어주었다. 물론 그 봉전에 기입된 이름은 가명이었기 때문에 관리들은 그들이 맹상군 일행인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다. 고맙소. 맹상군 일행은 함곡관을 나서자마자 다시 전속력을 내어 제나라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맹상군은 수레를 달리면서 구도의 식객과 계명의 식객을 불러 감사의 말을 올렸다. 내가 오늘 호랑이 굴 속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두 분 선생의 덕분이오. 이 말을 들은 다른 식객들은 그동안 그들을 무시하고 깔보았던 점을 부끄러워하며 그 후로는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라도 모두 예로서 대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계명구도의 일화다. 닭 울음소리를 내고 개 흉내를 내어 도둑질하다. 어떤 것이든 한 가지 재주에 뛰어나면 그것을 유용하게 써먹을 날이 온다는 의미로 오늘날까지 자주 쓰이는 말이다.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찾아오는 사람을 잘 대접하면 언젠가는 큰 도움을 받는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 한편 누아는 뒤늦게 맹상군이 함양성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뿔싸. 그는 황급히 궁으로 달려가 진소양왕에게 아뢰었다. 신은 맹상군을 싫어하여 죽이자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장차 진나라에 큰 해를 끼칠까 염려되어 죽이자고 한 것입니다. 왕께서는 무슨 마음으로 그를 살려 돌려보내셨습니까? 그 말을 들은 진소양 왕은 자신이 너무 성급했음을 깨달았다. 지금이라도 당장 군대를 보내 잡아오도록 하오. 그 무렵 진나라도 기마대를 양성하고 있었다. 누아는 즉시 기마 20기를 뽑아 맹상군을 뒤쫓아 잡아오게 했다. 추격군은 불이 나게 함곡관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너무 늦었음인가. 가는 도중까지 그들은 맹상군 일행을 발견하지 못했다. 추격군 대장은 함곡관 관리를 붙잡고 명했다. 요 며칠 사이 관문을 통과한 사람들의 명단을 내어보아라. 그러나 명부 어디에도 맹상군의 이름을 찾을 수 없었다. 그렇다면 아직 이곳을 지나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 추격군 대장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상하군. 다른 데로 빠지는 샛길도 없는데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추격군은 일단 그곳을 지키며 한나절을 기다려보기로 했다. 그러나 맹상군 일행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추격군 대장은 영문을 알 수 없어 다시 관문의 관리에게 맹상군의 용모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 대해 말해주고 나서 물었다. 이런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가지 않았는가? 그 사람들이라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새벽에 이곳을 통과했습니다. 그제야 맹상군 일행이 완전히 국경을 빠져나갔음을 안 추격군 대장은 함양으로 돌아가 사실대로 보고했다. 진소양 왕은 자신도 모르게 탐복했다. 그 사이 함곡관을 빠져나갔단 말이냐. 과연 맹상군은 신출귀몰의 재주를 지녔구나. 몇 달이 지나 겨울이 되었다. 날씨가 추워지자 진소양 왕은 창고지기를 불러 명했다. 바람이 차갑구나. 호백꿀을 내어오너라. 창고지기가 창고 안으로 들어가 호백구를 찾았다. 그러나 이미 연희의 손에 들어간 호백구가 그곳에 있을 리 없었다. 이상합니다. 호백구가 없어졌습니다. 진소양 왕은 노발대발했다. 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호백꿀을 어느 놈이 훔쳐갔단 말이냐. 창고지기를 야단친 그는 분을 사기며 내궁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연희가 호백구를 입고 있는 것이 아닌가? 놀라서 물었다. 너는 그것을 어디서 구했느냐? 지난날 맹상군이 사람을 시켜 신첩에게 선사한 것입니다. 더럭 의심이 난 진소양 왕은 사람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맹상군의 식객 중 하나가 그 호백구를 훔쳐 연희에게 제차주었다는 내막을 알게 되었다. 그는 또 한 번 탐복을 금치 못했다. 맹상군의 문화에는 별별 재주를 가진 사람이 다 모였구나. 우리 진나라는 그를 따라가려는 멀었다. 맹상군이 이렇듯 천하의 명성을 떨치고 있을 무렵 조나라에도 한 사람의 기리나가 등장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었다. 기리나란 재주와 지혜가 뛰어난 젊은이를 말한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평원군이라고 불렀다.
앞서도 얘기했듯이 얼마 전 비운의 생을 마감한 조무령 왕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다. 그중 유력한 공자는 폐세자가 된 안양군과 뒤늦게 세자가 되어 왕위를 물려받은 조해문왕, 그리고 첩의 몸에서 태어난 공자승이었다. 이 공자승이 바로 평원군이다. 평원군이라는 호칭은 맹상군처럼 죽은 후에 붙은 시호가 아니다. 그는 성장하여 조해문왕으로부터 평원 땅을 시급으로 받았는데 이 때문에 평원군이라는 칭호가 붙었다. 평원은 지금의 산동성 평원현 서남쪽 일대다. 평원군은 어려서부터 어질고 현명하였으며 특히 빈객들이 자기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했다. 15살이 넘으면서부터는 아예 집을 개조하여 문객들이 머물 수 있도록 숙사를 만들어 놓기도 했다. 이 소문이 퍼지면서 그의 집을 찾는 문객의 숫자가 차츰 늘어났다. 하지만 맹상군을 따라가려면 아직도 멀었다. 그런 중에 그의 명성이 천하에 알려지는 계기가 생겨났다. 평원군의 저택 안에 높고 커다란 누각 하나가 있었다. 평원군이 가장 사랑하는 첩이 기거하는 누각이었다. 어느 날 평원군의 애첩이 누각 높은 곳에 올라 밖을 내다보는데 이웃 민가에 살고 있는 절름발이가 물지개를 지고 절뚝거리며 걸어갔다. 그 모습이 애첩의 눈에는 몹시 우스꽝스럽게 비쳤던 모양이다. 그녀는 깔깔대고 웃으며 그 절름발이의 걷는 모습을 구경했다.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생각한 절름발이는 크게 분개하여 그 즉시로 평원군을 찾아가 따졌다. 저는 공자께서 선비를 좋아한다고 들었습니다. 천하의 많은 선비들이 천리길을 멀다 않고 공자의 문화로 모여드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이 몸은 불행히도 허리와 다리의 병을 알아보시다시피 걷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제가 물을 깃는데 공자의 첩이 저를 내려다보며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제가 한낱 여자의 웃음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절름발이 사내의 거센 항변에 평원군이 미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 일은 참으로 잘못되었소. 당신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저는 저를 비웃은 여자의 목을 얻기를 원합니다. 평원군은 놀라는 표정을 지었으나 이내 대답했다. 알았소. 그렇게 하리다. 절름발이는 평원군에게 절하고 저택에서 물러났다. 그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평원군이 웃으며 중얼거렸다. 저자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도다. 한 번 웃었다는 이유로 내 애첩을 죽이라고 하다니 대관절 그게 말이 되는 소린가. 평원군은 매달 한 번씩 자신의 저택에 머무는 문객의 명단을 살피곤 했다. 명부에 적힌 인원수를 헤아려 다음 달에 필요한 물품과 양식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아울러 자신에 대한 인기를 알아보려는 마음이기도 했다. 지금까지는 매달 문객의 수가 늘었을 뿐 줄어든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2달, 석 달이 지나면서 문객의 수가 조금씩 줄더니 1년이 지났을 때는 어느새 예전의 반밖에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 평원군은 명부를 살피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알 수 없는 일이다. 대관절 무슨 곡절인가? 모든 문객을 대청으로 불러놓고 물었다. 나는 오늘날까지 여러분을 대우하면서 한 번도 예의를 잃은 적이 없다고 자부하오. 그런데 1년 사이 어째서 이렇게 많은 손님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가는 것이오? 여러분은 내가 모르는 과실이 있으면 말해주시오. 문객 중 한 사람이 일어나 대답했다. 간단합니다. 공자께서는 절름발이를 비웃은 애첩을 죽이겠다고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도 내리지 않고 계십니다. 이로 인해 선비들 사이에 평원군은 여색만을 좋아하고 선비는 천하게 여긴다는 말이 나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뿔뿔이 떠나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평원군은 커다란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범했는가를 깨닫고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과연 내가 잘못했소. 그러고는 허리에 찬 칼을 풀어 시종에게 내주며 지시했다. 이 칼을 가지고 가서 누각의 여인을 목베어라. 얼마 후 시종은 피가 흐르는 애첩의 머리를 쟁반에 받쳐 들고 왔다. 평원군은 그 머리를 가지고 직접 절름발이 사내의 집으로 가 그에게 내주며 정중히 사죄했다. 이때부터 평원군의 집에는 다시 문객들이 찾아들기 시작했다. 이 소문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 널리 퍼져 마침내는 천하에까지 평원군의 명성이 떨쳐지게 되었다.
바로 이 무렵 맹상군이 계명구도의 계책으로 함양성을 탈출하여 조나라의 한단성을 지나게 되었다. 맹상군이라면 천하의 으뜸 가는 협사다. 이런 기회에 그를 만나보지 않으면 언제 또 만나랴. 평소 맹상군을 흠모하던 평원군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친히 한단성 30리 밖으로 나가 맹상군 일행을 맞이했다. 맹상군 또한 평원군의 명성을 들은 터라 반가운 마음으로 그의 대접을 받았다. 그런데 이것이 뜻하지 않은 참변을 낳았다. 조나라 사람들은 맹상군의 이름만 들었을 뿐 그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이에 인근 마을 사람들은 맹상군의 얼굴을 보기 위해 앞을 다투어 달려나와 수레를 에워쌌다. 원래 맹상군은 키가 작고 볼품이 없는 외모를 지니고 있었다. 기대감에 차서 달려나온 마을 사람들은 맹상군의 왜소한 모습을 보고 적잖이 실망했다. 자신들도 모르게 비웃는 말을 던졌다. 에게 저 사람이 천하의 명성을 떨치고 있는 맹상군이란 말인가? 어찌 저리도 왜소하고 못났는가? 나는 풍채가 굉장한 사람일 줄 알았는데 광대짓이나 하면 딱 어울릴 외모로구만. 평원군과 비교하면 보름달과 반딧불의 차이다.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수군거리며 한바탕 웃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다. 맹상군의 안색이 싸늘하게 굳어지는 것을. 그날 밤이었다. 맹상군이 묵고 있는 마을 거리에 수십 명의 그림자가 나타났다. 모두들 칼을 뽑아들고 있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마을의 한 집 앞에 멈춰섰다. 대문을 두드렸다. 집 주인이 나오는 순간 칼날이 번쩍 빛을 발했다. 집 주인은 영문도 모른 채 피를 뿌리며 죽어갔다. 두 번째 집으로 갔다. 똑같은 살인이 그 집에서도 벌어졌다.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그 사내들은 마을을 한 바퀴 돌며 그곳 성인 남자들을 모조리 살해했다.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잔인하고 처참한 살인 행각이었다. 그 살인자들은 다름 아닌 맹상군을 수행하는 문객 중 칼을 잘 쓰는 검객들이었다. 감히 우리 주인을 모욕하다니. 그랬다. 이것이 그들이 그 마을 사람들을 모조리 살해한 이유였다. 다음 날 이 살인 사건은 즉각 평원군에게 보고되었다. 평원군의 문객들은 한결같이 분개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당장의 군사를 내어 습격합시다. 그러나 평원군은 모욕당한 맹상군의 분노를 이해한 탓일까? 아니면 맹상군 일행의 거침없는 행동에 기가 질려버렸음인가? 그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맹상군 일행이 떠나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기만 했다. 전국사군 중 으뜸가는 맹상군과 그 뒤를 잇는 평원군의 첫 만남은 이렇듯 무참한 비극으로 끝이 났다. 그런데 이 일화를 읽다 보면 맹상군에 대해 한 가지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대체적으로 맹상군 하면 협객과 의로움을 연상한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통 그렇지가 못하다. 결국 맹상군이 거느리고 있는 집단은 의협을 빙자한 폭력배들이었던가?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해보면 제 나라에는 직하라는 공식적인 인재 등용 창구가 마련되어 있었다. 뛰어난 인물들은 모두 이곳으로 몰려들었을 것이다. 맹상군이 인재를 모았다고는 하지만 결국 그에게로 모여든 사람은 직하에 낄 수 없는 시적 무례배들 뿐이 아니었을까? 계명구도도 마찬가지다. 좋게 얘기하면 인재 활용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 좀도둑 집단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기를 쓴 사마천도 이 점을 간과하지는 않았다. 내가 일찍이 설당을 지난 적이 있는데 그 마을은 대체로 흉포한 젊은이들이 많았다. 마을 노인들에게 그 까닭을 물으니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맹상군 시절에 천하의 협객과 무례배를 불러 모으니 설당에 정착한 자만도 6만5가 넘었소. 세상에 전하는 말에 의하면 맹상군은 빈객을 좋아하여 스스로 즐거움을 찾았다고 하는데 과연 그 소문이 헛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맹상군을 단순히 흉포한 무례배의 우두머리로 단정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일이다. 분명 맹상군은 의협이라는 도덕적 기준과 행동 강령을 마련해 두고 있었을 것이다. 그 기준을 바탕으로 갖가지 개성을 지닌 시정잡배들을 잘 조련하지 않았을까? 그리하여 인의가 무너진 어지러운 세상에 새로운 가치관을 심어준 것이 맹상군이 오늘날까지 이름을 떨칠 수 있는 주요인이 아닐까?
어찌되었건 맹상군은 유가 집단과 더불어 차후 줄곧 중국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 민간 집단인 유협을 조직적으로 거느린 최초의 인물임에는 틀림없다. 맹상군보다 조금 늦게 출현하는 전국시대 말기의 대학자 한비자는 일찌감치 유협 집단이 세상에 미칠 영향력을 통찰했다. 그는 자신의 저서인 한비자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설파했다.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은 유자와 협자다. 유자는 문으로서 법을 어지럽히고 협자는 무로서 법을 어지럽히기 때문이다. 한비자가 법가의 대표 중 한 사람임을 생각해보면 참으로 핵심을 찌른 말이라는 생각이 든다. 협자 혹은 유협이라는 말이 변하여 오늘날 협객이 되었다. 한때는 임협이라는 말이 쓰이기도 했다. 맹상군, 제나라 제상에 오르다. 그랬다. 호랑이 굴이나 다름없는 진나라에서 무사히 탈출하여 임치성으로 돌아온 맹상군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제나라 제상 자리였다. 원래 제민왕은 맹상군의 효용 가치를 알지 못했었다. 그런데 다른 나라, 특히 초강대국 진나라에서 맹상군을 탐내는 것을 보고는 그제야 맹상군을 빼앗겨서는 안 되겠다는 자각이 일었다. 그는 여느 때와 달리 반갑게 맹상군을 영접한 후 그 자리에서 제상의 인수를 내렸다. 계명구도 사건 이후 맹상군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다. 그의 문화로 모여드는 유협의 숫자도 더욱 늘어갔다. 맹상군은 그런 그들을 일일이 대접하여 자신의 집에 머물게 했다. 식객 3,000명에 달하다. 이 식객들을 다 수용하려면 집도 엄청나게 컸을 것이다. 맹상군은 많은 객사를 지었다. 그는 객사를 3등급으로 나누어 능력과 재주에 따라 식객들을 대우했다. 가장 아래인 3등급 객사를 전사라 했고 2등급 객사는 행사라 했으며 가장 고급인 1등급 객사는 대사라 했다. 3등 객사인 전사의 뜻은 이러하다. 단순히 심부름이나 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들의 방. 소위 하객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이곳에 머물며 밥이나 얻어먹는 것으로 만족했다. 2등 객사인 행사의 뜻은 이러하다. 나름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 머무는 방. 주로 중객이 이곳에서 머물렀다. 이들은 고기 반찬은 먹었지만 출타할 때 수레를 제공받지 못했다. 걸어서 외출했다. 1등 객사인 대사의 뜻은 이러하다. 능히 맹상군을 대신하여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들의 방. 상객의 거처다. 식사 때면 고기 반찬을 먹고 외출할 때는 수레를 제공받았다. 그 밖의 대우도 몹시 좋았다. 어느 날이었다. 몸집이 큰 한 나그네가 낡은 옷에 구멍난 집신을 신고 맹상군의 집 대문을 두드렸다. 그는 맹상군 앞으로 안내되자 자기 소개를 했다. 저의 성은 풍이요, 이름은 환입니다. 맹상군은 언제나 그러하듯이 풍환이라는 사람에게도 공손히 읍하고 물었다. 선생께서는 먼 길을 오셨는데 불초한 제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렵니까? 풍환이 대답했다. 저는 군께 가르침을 드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다만 군께서 귀천을 가리지 않고 선비를 좋아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가난한 몸을 의지하려고 왔을 뿐입니다. 맹상군은 다시 한번 풍환의 아래 위를 훑어보았다. 아무리 봐도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지는 않았다. 객사장을 불러 지시했다. 이분을 전사로 안내해드려라. 풍환은 아무 소리 없이 전사로 들어가 하객 대우를 받았다. 그런데 맹상군은 왠지 풍환이라는 사내가 마음에 걸렸다. 열흘쯤 지나서 객사장을 불러 물었다. 요즘 풍환 선생은 어찌 지내고 있는가? 객사장이 대답했다. 풍 선생은 몸에 지닌 것이 칼 한 자루뿐인데 그나마 손잡이도 떼풀로 얽어매었습니다. 그는 심심하면 그 칼을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곤 합니다. 그러고는 그 노래를 들려주었다. 장검이여 돌아가자. 밥을 먹으려 해도 생선 반찬이 없구나. 맹상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지시했다. 반찬이 못마땅한 모양이로구나. 그렇다면 한 등급 올려 행사로 옮겨주어라. 닷새가 지났다. 맹상군은 다시 객사장을 불러 물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여전히 칼자루를 두드리며 노래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장검이여 돌아가자. 밖으로 나가려 해도 수레가 없구나. 맹상군의 얼굴에 놀라는 빛이 떠올랐다. 풍환 선생은 상객 대우를 받고 싶은 모양이다.
어쨌든 예사롭지 않은 사람이니 대사로 옮겨드려라. 그날부터 풍화는 1등급인 대사로 옮겨 풍족한 생활을 누렸다. 외출할 때면 수레를 타고 다녔다. 그러면서도 그는 여전히 노래 부르기를 중지하지 않았다. 저녁마다 뜰을 거닐며 칼을 두드리며 노래했다. 장검이여 돌아가자. 나의 집이 없구나. 그 노래를 객사장이 들었다. 그는 맹상군에게로 달려가 일러 바치듯 노래 가사를 들려주었다. 맹상군은 은근히 화가 났다. 대관절 어디까지 바라는 것인가? 그는 성을 내며 말했다. 참으로 욕심 많은 사람이로구나.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이때부터 맹상군은 풍환에 대해 일절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풍환은 변함없이 대사에서 호의호식하며 편안한 생활을 누렸다. 그러나 맹상군의 언짢음을 눈치챘음인지 노래만은 부르지 않았다. 그렇게 1년의 세월이 흘렀다. 맹상군의 집에 머물며 밥을 축내는 사람은 3천여 명. 그 식객들을 먹여 살리려면 어마어마한 양식이 필요했다. 그런데 시급인 설당에서 거두어들이는 양식만으로는 부족한 식량을 채우기가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맹상군은 설당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주어 그 이자로 모자라는 양식을 충당하곤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자도 잘 들어오지 않았다. 이래저래 맹상군의 집 살림살이는 어려워져 갔다. 어느 날 객사 살림을 맡아보는 집사가 맹상군에게 아뢰었다. 곳간에 한 달 먹을 양식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맹상군은 근심이 되어 좌우 식객들에게 물었다. 누가 차용 문서를 가지고 가 밀린 이자를 거두어오겠소? 예나 지금이나 빌려준 곡식과 돈을 받아내는 일은 무척 어렵다. 자칫 잘못하면 원망만 들을 뿐이다. 더욱이 선비된 자로서 돈을 받으러 돌아다니는 것은 체면상 말이 아니다. 모두들 입을 다물고 눈치만 살폈다. 그때 객사장이 나서며 한 사람을 천거했다. 풍환 선생을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풍 선생은 대사에 머물면서도 아무 하는 일이 없으니 이번 기회에 그를 보내 밀린 빚을 받아오게 하십시오. 다분히 골탕을 먹이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천거였다. 아마도 객사장은 잘난 체하며 대사에서 무의도식하는 풍환이 몹시 고가웠던 모양이었다. 맹상군도 같은 생각이었음인가. 객사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풍환을 불러 부탁했다. 어려운 일인 줄 알지만 선생께서 책임지고 빌려간 곡식과 밀린 이자를 거두어 주시오. 이에 대해 풍환은 두말하지 않고 흔쾌히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수레를 타고 서룹으로 내려간 풍환은 곧 백성들에게 통지하여 이자를 가져오게 하였다. 서룹은 호수가 1만 호인 큰 고을이었다. 맹상군에게 돈을 빌려간 백성이 꽤 많았다. 그들은 통지를 받자 서둘러 돈을 마련해 풍환에게 갖다 바쳤다. 모두 10만 전의 이자가 거쳤다. 그러나 그것은 받아낼 총액의 5분의 1도 안 되었다. 다음 날 풍환은 거두어들인 10만 전의 돈으로 술과 안주를 잔뜩 준비해 놓고 거리에 널리 방문을 붙였다. 설공으로부터 곡식을 빌려간 자나 돈을 꾸어간 자는 그 이자를 갚았건 못 갚았건 빠짐없이 차용 증서를 가지고 부중으로 나오라. 오후가 되자 많은 백성들이 차용 증서를 들고 서룹의 부중으로 몰려들었다. 그 수가 엄청나게 많았다. 먼저 풍환은 준비한 술과 음식을 대접한 후 차용 증서를 바치게 했다. 그런데 이때부터 풍환의 행동이 이상하게 변했다. 백성들이 가져온 차용 증서와 원장을 대조하며 집안 형편을 낱낱이 묻고는 갚을 기일을 모두 연장해주는 것이었다. 빚진 백성들이 기뻐했음은 두말할 나위 없었다. 이윽고 부중뜰에는 가난해서 원금조차 갚을 수 없는 자들만 남았다. 그들은 큰 벌이나 받지 않을까 두려워 풍환에게 애걸했다. 대물림을 해서라도 갚을 터이니 이번 한 번만 봐주십시오. 풍환이 좌우의 음리들을 돌아보며 명했다. 뜰에다 불을 피워라. 불이 크게 피어오르자 풍환은 가난한 백성들에게서 받은 차용 증서를 한데 모아 불 속에 던져버렸다. 불은 기세 좋게 타올랐다. 백성들의 얼굴에 놀라는 기색이 떠올랐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풍환이 높은 데 위에 올라가 뜰에 모여있는 백성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다. 맹상군께서 너희들에게 곡식과 돈을 꿔주신 것은 이자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난한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였다. 그렇다면 어째서 그동안 이자를 받아갔는가?
이는 설공께서 빈객들을 접대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을 뿐이다. 맹상군은 특별히 이번에 서릅 백성들을 위하여 다소 살림이 넉넉한 사람에게는 기일을 연장해주고 너무 가난해서 갚기 힘든 사람에게는 차용증서를 불태우라 명하셨다. 너희들은 이러한 맹상군의 높으신 뜻과 은혜를 부디 잊지 마라. 이런 주인을 어찌 저버릴 수 있겠는가. 풍환의 말을 들은 서릅 백성들은 감격을 이기지 못하고 땅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다. 맹상군이야말로 우리의 부모이십니다. 음리 중 한 사람이 즉시 수레를 타고 임치로 달려가 맹상군에게 이 사실을 고해 바쳤다. 맹상군은 불같이 노했다. 풍환이 어찌 제멋대로 차용증서를 불태워버렸단 말인가. 당장 풍환을 소환하라. 며칠 후 풍환이 임치로 돌아왔다. 풍환을 본 맹상군은 일부러 태연한 표정으로 물었다. 먼 길을 갔다 오느라 수고가 많았소. 이자는 다 받아왔소? 풍환 또한 태연스럽게 대답했다. 이자는 받아오지 않고 군을 위해 큰 덕을 거두어 왔습니다. 이에 맹상군은 태도를 돌변하여 큰 소리로 꾸짖었다. 그대는 헛소리를 할 것인가? 그대도 알다시피 나는 거느리는 선비들만도 3,000명에 달하오. 서릅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준 것도 바로 그 때문이오. 그런데 그대는 이번에 내려가서 그들의 차용증서를 제멋대로 불태우고 빚을 탕감해 주었으니 대체 무엇으로 3,000여 명의 선비들을 먹여 살린단 말이오. 더욱이 거두어들인 10만 전마저 백성들이 먹을 술과 고기를 마련하는 데 썼다고 하니 대관절 그대는 무슨 뜻에서 그런 짓을 했소? 풍환은 여전히 표정을 바꾸지 않고 대답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군을 위해 덕을 거두어 왔습니다. 제가 10만 전으로 술과 고기를 사백성들에게 먹인 것은 그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기 위해서이며 그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한 것은 그들의 살림 형편을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하여 형편이 좀 나은 사람에게는 기일을 연장해 주었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증서를 불태움으로써 빚을 없애주었습니다. 군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차피 재촉해봐야 이자를 받을 수 없을 뿐더러 그들의 빚만 더 늘리게 할 뿐입니다. 그들은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줄곧 군을 원망하다가 결국은 다른 나라로 도망칠 것입니다. 반대로 어차피 받아내지 못할 돈이라면 그 증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대나무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럴 바에는 빚을 없애줌으로써 그들의 근심을 덜어주어 군에게 큰 은덕을 입었다고 여기게 하는 것이 낫질 않겠습니까? 서릅은 군의 선조께서 대대로 관리해온 고을입니다. 그들은 곧 군의 백성입니다. 백성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영주의 임무입니다. 이제 군께서는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었지만 백성을 널리 사랑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군의 의로운 명성은 더욱 천하에 알려지게 되었으며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군을 위해 거두어온 덕입니다. 이래도 군께서는 저를 꾸짖으시겠습니까? 이때의 맹상군의 반응을 사기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맹상군 손뼉을 치며 풍환에게 감사하다. 짧지만 맹상군의 머리를 스쳤을 그 무엇인가의 깨달음을 명확히 전달해주고 있다.